드라마의 폭력성과 장르화 경향에 대해서 충남대 윤석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충남대 국문과 윤석진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도 딱 20분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문을 읽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걸 구상을 했던 게 아마 학회 학술계열 기획과 관련한 시기였고, 이게 1월 올해 지난 1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방향성이 지금 통화라고 하는 것처럼 변화의 어떤 지표들 속에서 드라마는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구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는 OTT 플랫폼 드라마와 관련한 어떤 일정한 경향성들이었고, 그것이 일정 부분 장르와 연관되어 있는 폭력의 문제였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걸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약 한 달쯤 뒤늦게 확인했습니다만, 석사 논문이 하나가 나오고 2월에 석사 논문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8월에 또 비슷한 같은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고대 쪽에서 미디어 연구하는 쪽에서 석사 논문이 OTT 플랫폼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의 어떤 폭력성, 관련한 폭력성과 선정성, 이걸 묶어서 학위 논문을 제출한 거를 이제 뒤늦게 본 거지. 저는 이거를 쓸 일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뒤늦게 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펑크낼 수는 없기 때문에 생각을 좀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애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되어 있는 선행 연구들을 검토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미디어, 그러니까 언론 정보 쪽에서 연구하는 동향이 일종의 정략평가, 정략 분석의 틀로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폭력성 혹은 선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들, 또 KT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장면들을 쭉 나눠서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통계를 내는,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심의와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냐, 아니면은 OTT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송 환경에 맞는 그런 어떤 규정들이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대상을 바라본 시선은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은, 결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걸 좀 구체화시켜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일단 미완의 상태로 발표문을 넘기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서너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통상적으로 방송 드라마라고 이야기할 때는 KBS, MBC, SBS라고 하는 이 지상파 방송 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70년대까지는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이 혼용되어 있다가 80년 언론 통폐합 당시에 KBS와 MBC의 공영방송 체제로 전환이 됐고, 91년 말에 새로운 민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상업방송인 SBS가 개국을 하면서 시청률과 관련되어 있는 경쟁 구도가 좀 치열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90년대 중반에 케이블 TV가, 그러니까 방송 플랫폼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이 영상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와 맞물려서 케이블 방송들이 개국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개국 당시에 케이블 방송의 특징들은 각 장르별로 특화된 채널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다 CJ 쪽이죠. CJ 쪽에 어떤 산하 방송국으로 다 계열 수직적
계열화가 돼버린 이런 상황인데 그것 또한 한편으로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건 또 다른 논의 지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케이블 방송이 그나마 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이 2000년대 중반 그 이후인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명박 정부 때 또 다른 목적하에 종합편성 채널이 4개가 개국이 됐는데 이때 명분도 영상 산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지상파 방송이 그렇게 위협감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그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처음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했던 것들이 그 광범위한 범주들이 확 좁혀지게 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하는 이 특징들이 빠르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키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촉발시켰던 게 넷플릭스의 전략은 범인은 바로 너라는 그 유재석 당대 최고의 그 예능인이었던 유재석을 내세운 예능 프로그램으로 일단 구독자 수를 올리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킹덤, 그러니까 옥자, 봉준호 감독의 옥자 그리고 김은희 작가의 킹덤 이렇게 해서 예능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걸 론칭을 하면서 빠르게 구독자 수를 확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은 이런 어떤 장르 지형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진단하는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이걸 좀 쓰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행연구 자료나 이런 걸 검토를 하면서 폭력성과 성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긴 하지만 넷플릭스라고 하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긍정적 영향들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공연한 딴지 기질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여러 차례 좀 제가 해보기는 했는데 저는 그 킹덤부터 시작을 해서 오징어 게임을 시즌 3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현재까지의 상황들 가장 최근에 스트리밍을 시작한 게 넷플릭스의 당신이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인데요. 장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파 방송에서는 사실상 킹덤을 집필했던 김은희 작가가 SBS와 TVN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왔는데 그것이 주로 범죄, 미스터리, 추리, 스릴러라고 하는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서는 사실상 마이너 장르, 비주류 장르였던 것들을 김은희 작가는 꾸준히 실험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성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김은희 작가의 초창기 장르 드라마 꼽는 것들이 그 3데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또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성과들이 모여가지고 시그널로 갔던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작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된다는 건 굉장히 좋겠지만은 그 텍스트들이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들을 생각을 했을 때 좀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폭력의 강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이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 나올 수 없었던 청소년 성범죄, 좀비, 학교폭력 이런 과거한 소재들이 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드라마의 장르 지형을 확장했다라고 하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악영향을 미친 부분들도 반드시 좀 짚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성공을 하면서 디즈니 플러스도 아주 과감하게 201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지금까지 무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나마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카지노 같은 요 정도의 드라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워낙에 넷플릭스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넷플릭스가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글로벌 OTT인 디즈니 플러스 역시 같은 성향의 같은 경향의 그런 폭력적
혹은 선정적 강도가 높은 그런 콘텐츠들을 스트리밍을 했지만 희한하게도 또 디즈니 플러스는 별로 재미를 못 보는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졌고 거기에 맞불을 놓고자 하는 맥락에서 국내 그 OTT 플랫폼이 티빙이라든지 웨이브라든지 그리고 이어서 그 팡플레이 같은 OTT 플랫폼들이 그 스트리밍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뒤에서 뭐 표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장르 경향은 확연히 좀 차이를 보이는 그런 점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소재 장면 연출로 시청자의 이목을 사로잡은 그 OTT 플랫폼, 글로벌 OTT 플랫폼 드라마로 인해서 지상파 방송 드라마도 19금 딱지를 붙이면서 굉장히 폭력의 강도를 높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그 내용은 제가 각주 9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폭력성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그 미디어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미디어학자인 거브너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논의한 것들을 다시 이제 국내의 그 언론 전공학자들이 정리를 하면서 이걸 지표로 삼아서 정량 분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정량 분석에 약간의 정성 분석을 하는 이런 논의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그 부분들이 서론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이 발표문으로는 3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고요. 37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잠깐 좀 읽어보면요. 글로벌 OTT 플랫폼의 한국 드라마 시리즈가 지상방송 드라마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였던 범죄, 미스터리, 스릴러 등의 K-드라마 이 스릴러 장르 등을 K-드라마의 중심 장르로 각인시키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 K-드라마, 한국 드라마의 어떤 그 장르 경쟁력은 로맨스와 로맨틱 코미디 놓고 이쪽에 있는 건 지금도 여전한데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런 드라마들이 확산이 되면서 한국 드라마를 이런 류의 드라마들도 이렇게 그 낙인을 찍는 그런 부정적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브랜드가 어둡고 폭력적이며 자극적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로부터 촉발된 OTT 플랫폼 드라마의 폭력성이 일종의 장르로 고착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것들이고요. 이런 장르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소재와 표현의 폭력성, 그러니까 흥행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에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장에서는 OTT 플랫폼 오리지널 드라마의 폭력성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OTT 플랫폼에 등장을 하면서 스토리텔링의 방식에서 혹은 뭐 전통적 의미로 얘기한다면 드라마turg의 방식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단막 드라마가 아닌 이상 시리즈물의 형식은 1시간 단위로 이야기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미니 시리즈 혹은 연속극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절된 시청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라마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느냐 하면은 한 주차가 지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다시 접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난스러울 정도로 과거해상 장면이 많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요. 그런데 이미 OTT 플랫폼의 등장 이전에 한국 시청자들이 미드나 일들을 시청하면서 몰아보기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지루하고 늘어진다. 이야기가 반복된다. 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방송되는, 편성되는 이 어떤 맥락을 생각을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었는데 시청 환경이 몰아보기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가 재미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이런 문제가 좀 하나 생겼고요. 이런 것들이 캐릭터나 플롯의 구축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도 K 드라마도 몰아보기 형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확산이 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수 대상이 명확한 장르 드라마 쪽으로 포커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의 대부분이 좀 너무 폭력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은 제가 폭력의 과잉,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디어 분야에서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서사 내러티브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이 됐든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정적 기의가 있는 그런 단어이다 보니 먼저 말씀드리면은 미스터리 스릴러 추리 이렇게 장르로 포장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들은 또 다른 장르의 개념을 묶어봤을 때 폭력 드라마라고 명명을 해도 될 텐데 절대 그런 명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폭력 드라마라고 명명하는 순간 산업적 혹은 상업적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정적 기의는 최대한 감추려고 할 거라는 문제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두 번째 문제에서 얘기해 놓은 것처럼 물리적 언어적 폭력에는 말초적 웃음을 유발하거나 피해 당사자를 조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폭력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선행연구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이 폭력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런 코믹한 폭력으로 인해서 폭력에 대한 어떤 이 감각의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들입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 보면은 폭력이 범죄, 미스터리 스릴러 정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장르가 연쇄살인이나 조직폭력, 마약, 강도, 성폭행, 인신매매, 사기 등의 어떤 이런 소재가 장르와 결합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신체폭력, 도구폭력, 언어폭력, 신체부상, 혈흔, 마약,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이 연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월에 나온 고대 쪽에서 나온 석사 논문에서 이 빈도수들을 정량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앞서가지고 39페이지에 도표로 제가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이 드라마 감독인데 김병수 감독이 학교로 가면서 OTT 오리지널 드라마의 특징 비교라고 하는 이걸 장르와 관련한 그 논문을 발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누아르, 미스터리, 범죄, 법정, 스릴러, 액션 이런 것들만 추렸는데 여기에 전통적인 로맨스나 로코, 멜로, 코미디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 글로벌 OTT 쪽에서는 이쪽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가져왔는데요. 등급 역시 19세, 18세 이상 19금이라고 하는 비율이 그 넷플릭스가 월등히 좀 높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OTT의 경우는 그 배분율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국내 OTT는 쿠팡 플레이를 빼고 웨이브나 티빙 같은 경우는 이 두 회사는 결국 올해 그 합병을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과 연동되어 있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장르 경향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상대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것들이 좀 떨어지고 마찬가지 등급, 그러니까 19금 딱지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약한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그 도표 아래 문단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수리남이라든지 스위트홈 시즌 2라든지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 1 같은 경우들이 폭력적인 장면이 굉장히 과도한 그 드라마, 정량적인 분석들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래 부분에서는 국내 OTT 플랫폼이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것들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폭력의 장르화라고 하는 게 저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폭력의 장르화라고 하는 그 의제가 과연 성립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도 계속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고민은 아직 해결이 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냥 콘텐츠의 경쟁력으로만 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나는 영락없는 꼰대인가? 왜 이렇게 내가 도덕적, 윤리적인 척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같이 겹쳐지면서 이걸 발표문을 정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한국 넷플릭스 코리아가 K 콘텐츠를 도구 삼아서 전 세계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확산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치 하청업체처럼 전락하고 있는 거는 이 어떤 플랫폼이 변화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영상산업 육성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배적 플랫폼이 돼가고 있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할 정도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걸 문제 삼는 이유는 가끔 가다가 아닌 척하는 뭐 예를 들면 폭삭소가수다 같은 그런 드라마를 내보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이 폭력을 도구로 삼아서 그걸 오락화하고 있는 이런 드라마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41페이지에 보면은 그 고대 쪽에서 나왔던 지난 8월에 나왔던 그 폭력성과 선정성에 관한 연구 중에서 이것도 제가 부분적으로 저한테 좀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를 좀 했던 것들인데요. 킹덤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도에 경성 크리처 시즌 2까지 이렇게 쭉 그 지표 분석을 정량 분석한 그 결과물들을 제가 이 연구 목적에 맞게끔 선별적으로 좀 다시 재구성을 하는 것들이었는데요. 킹덤 잘 아시는 대로 그 좀비물, 스위트홈은 크리처물, 그리고 DP는 군 범죄물이고요. 오징어 게임은 뭐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서바이벌인 거고, 지옥 같은 경우는 오컬트, 경성 크리처는 크리처물. 이렇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즌제 제가 요거만 추려놓은 거는 기준은 이겁니다. 시즌제로 1, 2, 3까지 나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폭력성의 강도가 높다라고 지금 이 송태훈 선생님 논문에서 정리를 한다고 정리가 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폭력성의 강도에 따라서 시즌제로 넘어간 것과 넘어가지 않은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애초에 시즌제를 염두에 두고 기획이 됐으나 시즌2가 나오지 않은 것들도 몇 편 있거든요. 그게 흥행의 정도하고는 좀 다른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42페이지로 넘어와서 제가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뭐라고 할까 구체적인 작품 사례 분석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정말 좀 이렇게 난감한 그런 생각이 지금도 계속 들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가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 유명한 작품 하나만 가지고 좀 폭력성을 분석하면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가지는 않고 일단 조금 더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쿠팡플레이를 대상으로 장르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표를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킹덤부터 해서 쿠팡플레이의 가족 계획까지 쭉 오는데 여기 DP나 나이퍼즐 같은 경우가 15세이고 나머지 다 19세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 제가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제, 내용적인 부분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트리거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제가 이 트리거가 결국 결정적 사건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로 반복되는가 혹은 그 강도를 어떻게 높여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통상적인 서사 분석이 아닌 이 트리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의 전개 과정들을 한번 짚어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의도했던 폭력의 장르와 영향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도표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사실상 폭력의 장르화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시즌제와 관련돼 있기도 한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에서 어떤 경향성들을 보이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 고민은 사실 작년부터 좀 했던 거기 때문에 다른
논문은 아니고 발표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그걸 스토리텔링의 차원에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미처 여기서 녹여내지 못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캐릭터, 결국 스토리텔링이 캐릭터와 플롯의 문제라고 했을 때 캐릭터는 확연하게 그 이전에 한국 드라마에서 보기 어려웠었던 일종의 뭐 연극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군상극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방사형으로 퍼져 있는 방사형의 캐릭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 집중하거나 그 특정 인물을 선택을 집중하기보다는 분산을 시키면서도 하나로 모아가는. 근데 그 하나로 모이는 총합이 어떤 지향점, 목표가 어디냐면 장르라고 하는 이런 지점인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캐릭터, 보통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떤 장르가 됐든 간에 한 인물이 어떤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뭐 그게 굳이 뭐 영웅서사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경향성들을 보이는데, 지금 이 그 OTT 플랫폼에서 폭력성의 강도가 굉장히 센 이런 작품들의 경우는 등장인물, 캐릭터의 성장과 발전보다도 목표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활동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캐릭터 변화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등장인물이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 플롯 자체도 하나의 어떤 구심점을 갖고는 있는데 그것이 다양한 여러 개의 복수의 어떤 그런 아크를 연쇄시키면서 쪼개면서 또 다시 결합시키는 이런 어떤 분절과 결합의 그런 플롯을 구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에피소드, 결국 에피소드는 다양한데,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구성이라고 하는 거를 OTT 플랫폼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워낙에 흥행의 성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예를 들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그러니까 매 회차마다 새로운 어떤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우영우라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게 결합되는 양상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OTT 플랫폼에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일반적인 어떤 경향처럼 이렇게 구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에피소드의 연결 밀도가 그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그 강화가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극적 몰입을 강화하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넓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또 마지막에 제가 발표문에는 없는 이 두 개의 내용, 방사형의 캐릭터와 구심성의 플롯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방식이 됐든 오늘 뭐 토론 과정에서 나온 분명히 지적받을 내용이라고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 논점을 구체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연구 대상 혹은 분석 대상의 범주를 어떻게 한정 짓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범주화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서사 분석을 해 보면은 바로 이 폭력의 과잉 연출과 함께 폭력을 오락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좀 명료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게 지속이 되고 완전히 고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뭐 이렇게 인문학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만, 세상이 워낙에 자꾸 뭔가 팔리는 걸 내놔라고 요구하는 그 천박한 교육계 풍토 내에서도 저도 뭔가 팔리는 거를 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껏 어떤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라고 얘기하는 K 콘텐츠 혹은 그 중에서도 K 드라마의 경쟁력이 특정 부분으로 제한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좀 멀리 보면은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이 폭력의 장르화라고 하는 요 논점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으나 저의 한계가 여기까지였습니다. 미완이었습니다. 네, 빠른 정리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저희의 발표주신 우리 윤석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